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철학 전문 도서예요. 정치철학 쪽에 관련된 도서인데 바로 이졸데 카림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시간에는 제가 철학 전문 도서를 읽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학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읽는 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읽었던 이 책이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점점 이상해져가는 지금 이 사회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책은 나와 타자들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고요. 부제는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됐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옛날에 비해서는 혐오와 분노는 더 늘어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현상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상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르다. 근데 그 다른 점을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왜 그런지는 더더군다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을 테고요. 뭐 교육의 문제도 있을 테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진 점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콕 집어서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야말로 나와 타자의 경계가 너무 높고 멀다 그럴까요? 그래서 마침 이 책의 제목이 제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다른 책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내용을 보고 이 책이 뭔가 지금 사회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와 통찰의 폭을 넓혀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동받으면서 읽어서 이 책은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책이 좋은 점을 제가 두 가지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통찰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현상을 넘어서 그 안에 본질적인 흐름이나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사회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전의 지도자상이 아닌 조금 괴팍한 인물들이 인기가 있다든가, 극우 보수층이 득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점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정치 상황일 텐데요. 그런 점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책이 철학 전문 도서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대중적인 도서로 읽히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은 맞지만, 어려운 개념적인 용어가 등장한다든가, 문체가 학술적인 문체, 논문에서 사용하는 좀 분석적인 그런 서술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거든요. 조금 집중도를 높이셔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요? 이졸데 카림은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빈과 베를린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기자활동과 더불어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이세요. 저서로는 알티세르 효과, 이데올로기 이론의 구상,
슬라보의 지적에 항상 라칸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보지 못한 모든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고 싶네요. 한번. 제목이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 책으로 2018년 하노버 철학연구재단에서 수여하는 철학도서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미래의 책 1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네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20세기가 되면서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민주주의의 변화를 이끌어낸 어떤 그러한 주체를 이 책에서는 개인으로 설명을 하고요. 개인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도 19세기 이전에는 개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이 중요했었잖아요. 종교가 중요하고. 근데 개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개인의 어떤 정체성, 특징도 변화를 거듭했다는 것이에요. 3세대에 걸쳐서 변화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1세대 개인주의, 2세대 개인주의, 3세대 개인주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가 독특하게 다른 점을 3세대 개인주의의 어떤 특징으로, 정체성 변화로 설명을 해요. 우선 이 책에서 얘기하는 1세대 개인주의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야말로 이제 개인의 등장, 시민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시대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되는 그런 시기고요. 하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나는 시민 중에 한 명, 혹은 유권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여전히 나 혼자로서의 개인보다는 시민이라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서양에서는 이제 20세기 초반, 20, 30년대로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치자면 독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던 그 시기,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에 거쳐서 80년대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세대 개인주의로 넘어오면은 시민으로서의 한 개인이 아니고 남과 구별되는 나,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어떤 나, 자신의 개성이 중요하고 자신의 표현이 중요하고, 유럽에서는 68 문화혁명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X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고 나로서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세대 개인주의로 넘어오면은 기본적으로 2세대 개인주의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나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만의 색깔,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중요하죠. 그런데 좀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지금의 시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다원화 시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의 시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체계나 공통적인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공유하는 문화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나 뭐 가족 중심주의라든가, 그리고 서양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계몽주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성의 합리주의, 혹은 기독교를 토대로 하는 어떤 종교 문화라든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유럽의 마르크스 좌파 이데올로기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가치체계가 있는데, 그런 중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공통된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큰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대한 공유하는 가치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다원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새로움은 이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통된 세계관도 없이, 공유하는 확신도 없이 다원화된 개인들인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문단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공통된 가치 체계는 붕괴되고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소수의 정체성 문화들이 대두가 되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와 정체성이 점점 세밀하고 촘촘해지면서 그만큼 소통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가치나 하나의 문화를 중심적인 것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의 3세대 개인주의는 그 개인주의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안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말로 설명하냐면 감소된 주체, 작아진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감소된 주체, 작아진 자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이전의 개인주의는 뭔가 굉장히 안정된 개인주의였다면 지금의 개인주의는 작아지고 불안한 개인주의인 거죠. 그 3세대 개인주의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언제나 반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은 더 이상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증해주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보증은 더 이상 외부에서 공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보증은 말하자면 사유화되었다. 이 상황은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증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뿌리부터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증명해서 남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율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피곤하면서도 불안한 것이죠. 부연된 설명을 좀 더 읽어볼까요? 개인들에게 다원화가 미치는 의미를 번역한다면 감소된 정체성이다. 오늘날 우리는 더 작은 자아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아졌고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한 우리가 아니며 의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자아이며 오늘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체성에 연결된다. 우리는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관점을 내면의 관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내면의 관점이다. 우리는 당연함이 축소된 자아이다. 그러니까 당연함이 축소됐다. 당연함이 없다. 이게 개인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은 다양하게 다르게 존재하지만 통합되기가 어렵고 같이 섞이기가 어려운 이런 풍토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지금의 이런 불안한 그런 정체성의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이 득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개인들 간의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불안해져 가는 어떤 이런 상황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해줘서 인기를 얻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연예인의 인기를 얻는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죠. 그런 정치적인 전략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다양성 시대에 이 포퓰리즘이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닌 것은 그들이 인기를 얻는 방식이 지금의 이 불안한 정체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던져줘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 남성을 지칭한다든가, 혹은 어떤 하나의 민족을 내세워서 뭐 게르만 민족만이, 뭐 독일 정통 민족만이 진정한 우리의 국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종교, 뭐 기독교 정통성 이런 걸 얘기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해서 그 정체성에 속하지 않는 집단, 뭐 이민자라든가 다른 인종이라든가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성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경계를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포퓰리즘을. 근데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물이 트럼프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불과 한 2, 30년 전이라고 하면은 특이한 정치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되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가 던지는 막말, 막 이상한 행동들, 그 차별과 배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면서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증진시켜줌으로써 표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인물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지금 그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로 당선이 되거나 혹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정체성으로 혐오와 차별을 불러오는 포퓰리즘을 이제 이 책에서는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오히려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의 다원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성적인 설득을 통한 정치,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런 점을 우리가 직면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20세기의 어떤 그 정치 패러다임, 민주주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성을 통한 설득, 또 정책과 제도 싸움,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 이런 걸로는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유동화에 대항하여 이성을 호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은 방황하는 감정의 잠재력을 다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몽으로는 포퓰리즘에 대적할 수 없다. 계몽은 다른 곳에 착륙하며 감정에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단이 너무너무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너무 반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접어놓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설득적이어서 좀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댓글을 보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이나 경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글들이 근거가 없는 비난이거나 막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느 진영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매우 설득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설명력이 높아서 매우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원화 시대의 정체성 정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해법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들,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되는 나의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드시 꼭 읽어보시라는 말로 대신을 하고 싶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 방향에 대해서 말미에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들과 나란히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개방된 정체성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닫힌 정체성으로 차단된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다원화 사회의 질문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된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닫힌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소 어려운 철학책을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